오늘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시작된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다. 누군가가 밤이 되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집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그 집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평생을 이 집에서 홀로 지내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다. 그는 늘 창문을 꼭 닫아둔 채 희미한 등불만 켜놓고 살아갔다고 한다. 여름날의 무더운 저녁, 나는 친구 둘과 함께 오랜만에 시골 마을의 집을 찾았다. 우리는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려 했지만 이내 그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가 그 집을 직접 보러 가기로 결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그 집을 향했다. 사방이 어둡고 정적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셋은 연신 농담을 하며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안은 캄캄했지만 우리는 손전등을 꺼내들고 조심스레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산 흔적이라고는 없는 폐가나 다름없었다. 먼지가 가득 쌓인 가구들과 곳곳이 뒤틀린 바닥,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몇 장을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집 안 깊은 곳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했다.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때 서재였을 방에 도착했다. 책장은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책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중 우리 중 한 친구가 바닥에 있는 수상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기 위해 그려진 것 같은 원과 선들로 연결된 복잡한 문양이었다. 문양을 연구하려던 찰나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그와 동시에 소리도 점점 커지는데 이제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떠나지 않으면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집을 빠져나와 마을 쪽으로 달리던 우리와는 달리 문이 저절로 닫히더니 갑자기 무거운 쇠사슬 소리가 울렸다. 뒤돌아본 집은 어두운 실루엣만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숨을 고르며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마을의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다. 어르신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 집은 오래전 대대로 내려오던 마을의 수호령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네. 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주인의 욕심으로 수호령이 잠들어 버리게 되었지. 그리고 그 후 사람들에게 저주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하여 금기시 되어왔던 게야. 우리는 그날 밤 이후로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그때의 싸늘한 소리와 머리카락이 떠오르곤 한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무언가가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때까지 그곳은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그런 어딘가에서 아직도 그 소리는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고등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는 한때 활발했던 지역 사회의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남아있는 학생은 많지 않았고 학교 건물도 점점 낡아갔다. 하지만 그 학교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하실의 여학생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였다. 이 학교의 지하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오래된 책과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몇십 년 전 이 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지하실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는 의문이 많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이후 학교에서는 가끔씩 지하실에서 울려 퍼지는 여학생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곤 했다. 몇몇 학생들은 밤늦게 학교에 남았다가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도 망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학생들은 지하실을 두려움의 장소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용기 있는 학생들 몇 명이 지하실로 모험을 떠나곤 했다. 올해도 역시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기로 한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특히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3명의 친구들이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 많아 모든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하는 민수, 두 번째는 겉으로는 겁이 없는 척하지만 실은 매우 겁이 많은 지훈, 그리고 모든 일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기자, 지망생 수진이었다. 이들은 지하실의 전설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생각에 방과 후에 몰래 학교에 남기로 계획을 세웠다. 해가 지고 학교가 조용해질 즈음 세 친구는 몰래 지하실로 향했다. 어둡고 낡은 통로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지하실의 문은 녹슬어 있었고 언제 열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삐걱거렸다. 그들은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다. 지하실 안은 매우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와 닿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며 숨쉬기가 힘들었다. 세 친구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물건들 사이에서 그들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예쁜 여학생이 웃고 있었고 뒷면에는 영원히 기억될 우리 친구에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지하실 문이 스스로 닫혔다. 깜짝 놀란 새 친구는 손전등을 휘둘러가며 주변을 살폈다. 갑작스럽게 지훈이 등 뒤에서 무언가가 스쳤다고 소리쳤다. 민수와 수지는 지훈의 말을 믿지 않았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들은 다시 한번 지하실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다며 멈춰섰다. 분명히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의 몸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이제는 확실했다. 지하실의 저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었다. 수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카메라를 꺼내 들었고 그 순간 손에서 카메라가 떨어졌다. 움직여. 카메라가. 그녀는 결코 혼자 카메라를 떨어뜨릴 사람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세 친구는 공포에 질린 채 지하실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수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보았다는 듯 멈춰섰다. 너희도 봤어? 저기 저 구석.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녀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세 친구 모두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소녀의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며 느끼던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것은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울음소리였다. 불길한 기운이 밀려오며 친구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드디어 소녀의 형체가 그들 바로 앞에 멈춰섰고 그녀의 희미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수진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사진 속의 여학생과 눈앞의 형체가 동일 인물임을 알아차렸다. 우린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민수가 용기를 내어 외쳤다. 소녀의 흐느낌은 순간 멈췄고 그녀의 희미한 미소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하얀 리본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세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리본을 주워들었고 그제야 그들이 경험한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지하실에 가지 않았지만 소녀가 남겨둔 리본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과거의 손길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은 그 전설이 진짜였다고 수근거렸다. 세 친구는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날 밤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우정을 다졌다. 이제 그 누구도 지하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곳에 잠들어 있던 소녀가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때 길고 험난한 하루를 마치고 자정이 다 되어 기숙사에 돌아왔다. 방해받고 싶지 않아 룸메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방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에 퇴근 후 과제를 끝내고 나서도 잠시 도서관에 더 머물렀던 참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다. 늦은 시간이라 기숙사는 온통 조용했다. 복도를 걸으며 반사적으로 내가 마주치는 창문 밖을 보았는데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먹구름과 부는 바람의 소리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 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리만큼 서늘한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분명 창문은 닫혀 있었고 난방도 가끔 들어왔기에 이런 온도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별일 아니겠지 싶어 방문을 닫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졌다. 그렇게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어느새 깜빡 잠들어 버렸다. 선잠을 자던 중 갑자기 귀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은 여전히 어둡고 밖에서는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엔 분명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내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마치 방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다시 한 번 소름이 끼쳤다. 두리번거렸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괜한 두려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전등을 켰다. 방 안은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책상 위에 낯선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낡은 편지 한 장이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너에게 필요 없던 것들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간 기분이 나빠진 나는 편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룸메이트에게 전화해 그가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방을 나와 복도를 배회하기로 했다. 복도 끝에는 큰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기숙사의 뒷길이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모호한 그림자라 확실히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동시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금지된 느낌이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기숙사 사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감의 방으로 가는 동안에도 뒤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발걸음이 빨라졌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뒤를 돌아봤지만 누구도 없었다. 하지만 항상 등 뒤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사감의 방에 도착했을 때에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감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분 탓일 거라며 나를 방으로 돌려보냈다.
실망감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나는 전등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때 방 귀퉁이의 그림자가 어쩐지 더 짙어 보였다. 다시 책상 위를 확인했을 때 방금 전에 보았던 편지는 사라져 있었다. 무엇이 있었는지 혼란스럽게 돌아보고 있을 때 창문을 통해 밖에서 강한 불빛이 들어왔다. 순간 팔을 들고 눈을 가리며 창밖을 봤지만 잠시 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겁이 나서 잠시도 있을 수 없었다. 호기롭게도 다가올 새벽을 기다리며 끝내 무사히 밤을 보내겠다는 뜻에서 자리에 누웠지만 언제 다시 침범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한밤중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뜨면 정말로 무언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아침이었다. 밝은 빛이 내 방을 밝혀주자 어젯밤의 경험이 막연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없었다. 이후 방을 옮기고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나에게 물음표로 남았다. 그날 밤 내게 다가왔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뒤돌아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눈빛, 싸늘한 공기는 여전히 잊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은 내게 있어 불안의 전조였을지도 모른다.